다음으로 소방시설인데요. 소방시설은 불이 났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하는 행동을 모두 모아놓은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불이 났을 때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일단 불을 꺼야 되겠죠. 그것을 소화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불이 난 것을 끄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은 불이 난 걸 알리는 게 우선입니다. 자, 불이 난 걸 알리는 걸 경보, 그리고 그 경보를 들었을 때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겠죠. 자, 피난까지 각각에 쓰이는 설비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소방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설비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설비는 불을 끄는 설비인데요. 전기설비에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100제곱미터마다 소형 수동식 소화기, 우리 공간마다 또는 집마다 하나씩 있는 그 빨간색 소화기 있죠. 그것을 100제곱미터마다 전기설비에 하나씩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런 빈칸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소요단위와 능력단위의 경우에는 그 소화기 한 개가 소요되는 면적이 얼만큼이냐, 그 얼만큼의 면적을 소화기 한 개로 끌 수 있냐를 정의를 한 겁니다. 자, 내화 구조는 불이 잘 타지 않는, 불에 견디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화기 한 개로 비교적 넓은 면적을 끌 수 있다면, 내화 구조가 아닌 상태에서는 이제 금방 불에 타기 때문에 소화기 하나로 끌 수 있는 면적이 적어지게 됩니다. 제조소와 취급소의 경우에, 즉 제조소는 종류가 한 개고 취급소의 종류는 4가지가 있는데, 종류가 적은 것들끼리 이제 불을 끌 수 있는 면적도 100제곱미터가 된다. 이제 150제곱미터에 비해서 면적이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장소의 종류는 8개인데 종류가 많은 만큼 내화 구조일 때 이제 불을 끌 수 있는 면적도 150제곱미터로 크다라고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종류와 이 숫자가 꼭 이제 매치되는 것은 아니고 외우시기 좋게 연상하시라는 뜻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비내화 구조일 때는 항상 내화 구조보다 면적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위험물의 경우에는 위험물의 지정수량 10을 곱한 만큼 소화기 한 개로 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물에 대한 소요 단위 내용을 보셨을 때 지정수량의 배수 구하는 문제와 구분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소화기로 불을 끄는 경우도 있지만 간이 소화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물통의 경우에는 몇 리터일 때 능력 단위가 몇이 되는지, 그리고 수조일 때, 마른 물일 때 각각의 경우에 용량에 따라서 능력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해보시면 좋겠고, 이 내용에 대해서 단순하게 몇 리터가 능력 단위가 몇인가 이런 식으로 단순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응용하는 문제가 기능장 수준입니다. 자, 제조소의 건축물은 3000제곱미터이다, 내화 구조이다, 지정수량 3000배이다, 이런 식으로 다 통틀어서 있을 때 소요 단위는 몇이 되는지 이렇게 계산을 하는 문제인데요. 제조소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가 이제 1소요 단위가 되므로 3000제곱미터일 때는 30소요 단위가 됩니다. 그리고 지정수량의 10배가 1소요 단위가 되므로 지정수량보다 3000배인 경우에는 300소요 단위가 되겠고, 5개 공작물, 제조소의 5개 공작물은 내화 구조로 봅니다. 5개의 공작물은 내화 구조로 관주를 하기 때문에 100제곱미터가 1소요 단위가 되므로 500제곱미터를 나눠서 5소요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각을 다 더했을 때 나오는 값인 1이 답이 되겠고요. 왜 100이 되는지, 지정수량에 10을 곱했을 때는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되는 건지, 이런 식으로 상황마다 이 숫자가 들어가는 방식을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암기를 먼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를 푸신 다음에 암기하시는 것도 이제 늦지 않습니다. 자, 소화설비의 종류. 불을 끌 수 있는 소화설비는 앞에서 했던 거는 그 소화설비에 들어가는 약품들, 약재들을 얘기한 거고, 이거는 이제 장비들, 아니 설비들, 설치하는 그런 구조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것이 소화전입니다. 그래서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이런 것들이 소화설비가 되겠고, 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것들은 굉장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구분하지 않고 다 물분무 등 소화설비로 통틀어서 부릅니다. 그래서 소화설비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그래서 물분무 등 안에는 여기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소화전 설비에서는 이제 층마다 호스 접속구가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이것과 같이 이렇게 색깔로 표시된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수원의 수량, 물이 들어가는데 물이 얼만큼 준비되어야 되느냐? 최대 5개의 7.8을 곱한 만큼 양을 준비해야 되고, 옥내 소화전 설비의 경우에는 350kPa의 방수 압력 그리고 260L의 방수량이 필요합니다. 옥내 소화전의 설비에서는 그 건물에 전기가 끊겨도 스스로 발전 펌프를 가동을 해서 불을 끌 수 있게끔 비상전원을 설치해야 되고, 건물에 전기가 다 나가더라도 45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폐 밸브 및 호스 접속구를 1.5m 이하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소화전이 있으면 이 안에 뚜껑을 열었을 때 호스가 있고, 그리고 그 밸브나 이제 펌프가 작동하는지를 볼 수 있는 이런 점등을 통해서 작동할 수 있는 건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옥내 소화전 함에 대해서는 뭐 소화전이라고 표시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한다, 이런 구조에 대한 내용들도 있으니까 이 오른쪽에 참고사항까지 같이 보시면 나중에 관련된 문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가압 송수 장치는 이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펌프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런 식으로 고가 수조를 사용하는지 압력 수조를 사용하는지 펌프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얼만큼의 그런 이제 높이를 유지를 해야 되느냐 계산하는 문제인데, 그 문제에 나오는 숫자를 다 더해서 이제 끝에 35나 0.35를 더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나오는 숫자는 다 더하는 거고, 그 값이 끝이 메가파스칼로 끝난다 그러면 0.35를 더하는 거고, 미터로 끝난다 그러면 35를 더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옥외 소화전은 이렇게 야외에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옥외 소화전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아래쪽에 있는 물 탱크와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옥외 소화전은 40m마다 설치를 하는 거고요. 이 옥외 소화전이 불을 끌 수 있는 것은 건축물의 2층까지를 바깥에서 불을 끌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3층 이상에서는 옥내 소화전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수원의 수량은 야외에서 이제 바깥쪽을 끄거나 건물 부분을 끄는 거기 때문에 옥내 소화전보다 더 수원의 수량이 많아야 됩니다. 4에다가 13.5를 곱한 양 될 만큼 물을 준비해야 되고요. 자, 방수 압력의 경우에는 옥내 소화전과 같지만 방수량의 경우에는 옥내 소화전보다 더 큽니다. 450L이고, 이 소화전 옆에는 옥내 소화전처럼 이제 소화전 함이 있어야 하는데 호스를 보관하는 곳이죠. 자, 5m 이하의 장소에서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함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원의 수량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 옥내 소화전은 최대 개수 5개에 7.8을 곱한 만큼, 그리고 옥외 소화전은 최대 개수 4개에다가 13.5를 곱한 만큼 수원의 수량, 물의 양을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계산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이 세제곱미터가 리터로 바꿔서 출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제 단위에 대한 내용까지도 문제 푸실 때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옥외 소화전을 6개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옥외 소화전은 최대 개수 4개에다가 13.5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만 보시고 6개에 13.5를 곱하지 마시고 4에다 13.5를 곱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옥내 소화전이 된다고 할지라도 여기는 6에다가 곱하는 게 아니라 5에다 7.8을 곱하는 형식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상황마다 식을 어떻게 대입하는지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스프링클러는 천장에 설치를 하는 거죠. 천장에서 이제 방호할 수 있는 면적당 하나씩 스프링클러 헤드가 나올 수 있도록 설치를 하는데, 자, 스프링클러는 화재가 감지가 되면 바로 스스로 물을 뿌려주기 때문에 초기 진압에 효과적이고, 물을 사용해서 비용이 절감되고 자동으로 작동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천장을 다 뜯어서 설치하거나 천장에 설치한 다음에 그 밖에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공과 시설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고요.
방사 밀도에 따라서 살수 기준 면적이 달라지는데, 이 표에 대해서는 문제를 보신다면 그 문제에 따라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값이 몇인지 보시면 되겠고, 미리 암기하고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할 때 개방형이라면 150제곱미터마다 하나씩 이제 설치하도록 하는 거고요. 스프링클러의 방사 압력은 다른 그 옥내 소화전이나 옥외 소화전, 물분무 등보다 훨씬 낮습니다. 천장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옥내 소화전이나 옥외 소화전만큼 큰 압력으로 방사하게 되면 천장에 설치하는 상황상 이제 압력이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압력이 낮아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방수량도 더 작습니다. 자, 스프링클러 설비에는 개방 밸브를 설치를 하는데, 이때 필요한 힘은 15kg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제어 밸브를 설치할 때는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는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는 반사판으로부터 0.45m, 수평 방향으로부터 0.3m 공간을 보유해야 된다. 폐쇄형 스프링클러의 경우에는 반사판으로부터 0.45m, 수평 방향으로부터 0.3m, 이제 개방형과 같은 값을 유지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기타 세부적인 다른 내용도 있으니까 이 내용은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나오는 그 스프링클러 헤드는 그 부착 장소에 주로 올라갈 수 있는 온도가 몇 도인지에 따라서 표시 온도가 이제 정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인 침실이나 거실 같은 경우에는 뜨거워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주방과 같은 경우에는 불을 쓰기도 하고 이제 온도가 더 높아질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 곳에 예민한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한다면 화재가 아닌 상황인데 화재로 인식하고 이제 작동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온도가 몇 도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지에 따라서 표시하는 온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나타낸 표입니다. 자, 쌍수형 송수구에 대한 내용도 가끔 출제가 되는데요. 전용으로 해야 된다, 탈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에 대한 문제를 보신다면 그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물분무 소화 설비의 경우에는 방사구역은 1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되고, 방사 압력은 350kPa로 해야 한다. 자, 스프링클러와 비슷한 것 같지만 스프링클러보다도 좀 더 강한 압력으로 사용을 하면서 방사밀도가 좀 더 낮은, 스프링클러만큼 분사하는 느낌은 아닌 그런 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소화설비의 제어 밸브 기준을 준용하기 때문에 물분무 등 소화설비도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제어 밸브를 설치하고, 다른 문제를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스프링클러나 물분무 등에 대한 기준을 사용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포소화 설비도 보시면 압력에 필요한 거 몇 미터에 설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런 보조 포소화전을 몇 개 설치해야 된다, 표준 방사량을 9제곱미터로 해야 된다, 이런 포소화 설비에 대해서 다른 점은 수록을 해놨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의 내용은 이제 물분무 등이나 스프링클러의 내용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오른쪽에 있는 포 방출구는 1, 2, 3, 4형과 특형까지 있는데, 자, 이것을 잘 구분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별표 쳐 놓으시고요. 1형과 2형은 고정 지붕 구조의 상부에서 거품이 나오는 형태고요. 3형과 4형은 고정 지붕인 것은 똑같은데 낮은 곳에서 거품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특형의 경우에는 고정 지붕 구조가 아니라 부상 지붕 구조의 상부에서 거품이 나오는 방식이고, 이 포소화 약재는 거품이 나오는 거죠. 자, 거품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거품을 만들어서 내보낸다, 아니면 나오는 동시에 이제 거품을 만들어낸다, 그런 것에 따라서 이제 만드는 방식을 구분한 겁니다. 자, 프레저 프로포셔너 방식은 벤츄리 작용과 펌프 가압수의 포소화 약재 저장 탱크에 대한 압력으로 서로 혼합을 한다. 펌프 프로포셔너는 소화약재, 그러니까 세제죠. 익숙하게 표현하자면 세제인데, 세제를 탱크에서 펌프 쪽으로 보내서 그 안에서 이제 혼합돼 가지고 거품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거. 프레저 사이드는 압입기를 설치해서
이제 압입용 펌프로 거품을 만들어내서 사용하는 방식, 그리고 벤츄리관을 사용하는 방식은 라인 프로포셔널 방식, 이런 식으로 이제 거품을 만드는 방식과 이제 포 방출구를 설치하는 방식에 따라서 종류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내용입니다. 자, 기동장치와 포 방출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내용을 암기하실 것까지는 아니고, 이런 특형을 사용할 때 사료 위험물이 21도 미만인 위험물이다 라면은 수용 영역을 몇으로 해야 되냐, 방출률을 몇으로 해야 되냐, 표를 보고 답하는 문제인데요. 이제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가끔 출제되는 문제가 보이시면 이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는 할로겐 화합물이나 분말 소화 설비의 기준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저장 용기는 일단 40도씨 이하에 설치해야 되고, 직사일광이나 빗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호스 접속구는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할론 소화 설비의 경우에는 240이 1211 이렇게 했던 것들 있죠. 자, 그것들이 얼만큼의 압력으로 방사가 돼야 되는지 종류마다 조금 다르고요. 소화액제 조건도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저장 용기를 충전을 할 때 할론 1211의 경우에는 이 정도의 압력, 그리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2.5에서 4.2 정도의 메가파스칼 압력을 유지를 해야 된다. 자, 충전비의 경우나 방사량의 경우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오면 참고를 하시는 걸로 하고 미리 암기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 대해서는 압력 경보 장치에 대한 내용을 잘 봐두시면 좋은데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저압식의 경우에는 2.3 메가파스칼보다 클 때 작동하고 1.9 메가파스칼보다 작을 때 작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압력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아질 경우에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말 소화 설비는 전역 방출 방식과 국소 방출 방식이 있는데, 전역 방출 방식의 경우에는 방사 압력이 0.1 메가파스칼이고 소화액제를 30초 이내에 방사해야 됩니다.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말이 가루죠. 그 가루를 이제 내보낼 때 안쪽에서 밀어주는 가스로 사용하는 것은 질소와 이산화탄소가 쓰인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자, 수동식 소화기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아래쪽에 있는 사진도 있는데, 이런 위쪽에 있는 대형 수동식 소화기, 바퀴가 달린 소화기가 있습니다. 자, 둘 다 이제 사람이 직접 작동을 시켜줘야 되는 이런 포소화 설비라든가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같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수동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대형 수동식 소화기는 30m마다 설치를 하는 거고, 소형 수동식 소화기는 20m마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화기의 설치 거리에 대한 부분을 잘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경보 설비입니다. 경보는 이제 불이 난 것을 알려주는 설비, 소리를 통해서 알려주는 설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10배 이상인 경우에 설치를 하는데, 꼭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가장 주로 사용이 되지만, 이런 소리를 낼 수 있는 비상 경보 설비, 확성기, 또 비상 방송 설비도 경보 설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경보 설비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면 가장 좋지만, 이제 성능이 좋은 만큼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꼭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이제 간단한 것들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꼭 설치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의 경우에는 면적이나 지정 수량의 배수에 따라서 옥내 저장소도 마찬가지고요. 상황마다 어떤 경우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는 기준이 되는지 구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옥내 저장소의 경우에 6m 이상인 경우에 꼭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나 경보 설비, 확성 장치 같은 간단한 설비를 하나 이상 설치를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송 취급소의 경보 설비는 규정에 의한다 하고 하는데, 그 규정이 바로 이겁니다. 이송 취급소는 파이프를 통해서 위험물을 이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보 설비를 설치할 때 비상벨 장치나 확성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할 경우에는 파이프를 통해서 화재가 이미 번져 나가는 상황이므로 그것을 잡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벨이나 확성 장치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내용을 잘 정리를 하시면 대부분의 경우가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뭐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또는 이제 지정 수량 100배 이상일 때 설치한다는 것을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나 지정 수량의 배수에 따라서 이제 설치하는 조건이 달라진다는 점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피난 설비인데요. 피난 설비에서 유도등을 통해서 빛을 보고, 경보 설비가 소리였다면 피난 설비는 빛입니다. 빛을 보고 이제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는 거고요. 여기 유도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2층 이상, 근데 어떤 건축물이냐면 주유취급소, 주유소 있죠. 자, 주유소 2층을 점포, 휴게음식점, 전시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2층 이상으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곳에 이제 유도등을 설치한다 라는 내용인데요. 이 유도등이라는 글자만 기억하지 마시고 2층 이상, 점포, 휴게음식점, 전시장 이런 내용까지도 이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출입구에 어떤 것을 설치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면 거의 다 유도등이 답이 되는데, 요즘은 이렇게 유도등을 빈칸으로 두지 않고 2층을 빈칸으로 두거나 뭐 점포, 휴게음식점 이런 곳을 빈칸으로 두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